안녕하세요. 지원지안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20강, 중국사,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하, 원나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가 벌써 20강이나 됐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학생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다시 세계사,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아니면 공부하다가 복습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또 모르는 거 찾아보는 학생들도 있겠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세계사는 중국사 끝나고 현대사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기출 강의를 시작을 하고, 기출 강의는 빠르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출문제집을 2개를 냈잖아요. 저 이거 의견도 궁금해요. 학생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 제가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선별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기출문제는 전 문제를 실어놨어요. 근데 이거 따로 판매하는데, 따로 판매하면 불편한지 이런 거 의견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같이 그냥 이게 따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게 더 편한지, 학생들한테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또 내년을 위해서 의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강의는 이게 한 세계사가 130문제가 130에서 4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60문제예요. 딱 이거는 정확히 전 문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원 거. 그래서 200문제이기 때문에 50문제씩 4강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최대한 4회차로 빠르게 끊어보고요. 여기 수완 문제풀이도 이걸 학생들이 더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선별해서 해드릴 거거든요. 다 풀진 않고 중요한 것만 선별할 건데, 요거는 하루에 1회차에 할 생각입니다. 한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그렇게 날 잡아서 하루 해서 업로드 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거나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 한 분 한 분 써주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도 많아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요. 송나라입니다. 당나라 멸망 이후에 또 중국이 쪼개져요. 5대 19으로 쪼개지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었다. 이거를 송나라가 통일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조광윤이라는 인물, 얘가 절도사입니다.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 배웠었죠. 중국의 변방을 지키던 군인들인데, 그 지역에 행정, 군사, 조세의 권한이 있었다. 조광유도 절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송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해하기 편하라고 2대 황제 송태종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아시겠죠? 조광윤 이름만 알면 돼요. 2대 황제는 교과서에 안 나와.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써놨습니다. 손은 카이펑이에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작년에는 변경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변경까지 알면 좋습니다. 자, 그럼 송태조의 정책을 살펴볼 거예요. 송태조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요. 왜 그럴까? 본인은 절도사 출신이야. 근데 내가 절도사가 돼서 왕이 되니까 역시 절도사가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반성이죠.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야지. 그래서 금군이라고 황제 친위 부대 있어요. 그걸 본인이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다 황제 밑으로 들여보낸 거죠. 지금의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군을 본인 황제 밑으로 다 집어넣고요. 과거제의 전시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져요. 이거 살짝 설명해드리면, 과거는
물론 이제 세세하게 달라요. 우리랑 중국도 다르고 중국 내에서도 시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초시 복시가 있어. 여기서 처음 몇 배수 뽑고 그 다음 복시 붙으면 합격이에요. 그럼 과거 합격이어서 관직이 되는데 전시는 이 합격자들을 다시 순위를 한번 매기는 거야. 근데 이때 시험 문제 낼 때 전시 문제는 황제가 직접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신하들 입장에서 황제가 낸 문제를 풀고 그거에 맞춰서 등수가 매겨주니까 황제에 대해 감사함을 생기게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전시가 없을 때는 이 시험 문제를 보통 관료들이 냈거든요. 황제가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온 신입 관료들, 신입 관료들이랑 기존 관료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야. 신입 관료들은 선배님 문제 잘 풀었습니다. 막 이렇게 덕분에 관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이 너무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는 그런 게 커지거든요. 신하들끼리의 권력 이런 게 더 강해지다 보니까 전시를 도입해서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전시의 도입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권한을 약화해요. 재상권도 축소하고요. 재상은 왕 밑에 있는 가장 높은 권한의 신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그냥 세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2인자, 2인자가 재상인데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다.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의 권한을 줄였을까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문신, 군인이 아닌 그냥 관료들을 문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신을 우대했기 때문에 문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절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도사를 포함한 군인들의 힘을 많이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냐? 북방민족이 많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연의 맹약이라 해서 전연은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서 송나라와 요나라가 형제 관계를 체결해요. 송이 형이야. 동생이 요나라고. 이해가요? 다시 요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송나라가 요나라를 막지 못해. 그래서 송나라가 부랴부랴 요나라랑 형제 관계를 체결한 거예요. 근데 왜 송이 형이냐? 송나라는 이제 요나라한테 세패, 조공이에요. 그냥 물자, 먹을 거, 비단, 옷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는데 그런 거 갖다 바칠지언정 본인이 형이고 싶은 거야. 흔히 얘기해서 가오를 살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겉으로라도 이렇게 있어 보이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 체결했고 송이 형이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누가 쳐들어오냐? 서하가 쳐들어와요. 요나라랑 서하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하도 북방민족인데 서하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송이 서하에게 세패를 마찬가지로 바쳐요. 그럼 누가 또 위일까? 송나라가 군주예요. 서하가 신하고. 역시 이번에도 가오만 챙겼다. 송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라랑 서하에게 세패를 갖다 바치니까 송나라 재정이 악화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왕안석입니다. 송나라는 어쨌든 송태조랑 왕안석 그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게 이 대외관계죠. 어쨌든 골고루 출제돼요. 송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 서하에 대한 세패가 증가해요. 자, 다시 왕안석 이전에 금나라는 없어요. 오케이? 왕안석 이전에는 요나라랑 서하에 대한 세패 부담만 있는 거야. 그리고 왕안석 이후에 등장한 게 금나라예요. 오케이? 요거 혹시나 선후관계 헷갈리지 말고요. 요 서하에 대한 세패가 증가해서 송신종이라는 황제가 왕안석이라는 신하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신법 개혁을 단행해요. 부국,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정치구는 청묘, 모역, 시역, 균수법이 있고요. 강병책, 군사를 강하게 하는 정책에는 보마법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 몰라도 돼요. 이거
균수법인지 시어법인지 절대 안 내. 그냥 이런 게 통틀어서 왕한석의 신법이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과 신법당 왕한석과 구법당의 삼어강이 대립이 심화됩니다.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왕한석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삼어강이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석 개혁이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금나라가 태어나고 금나라가 탄생하고 송나라를 공격하는 과정 살펴볼게요. 왕한석 이후에 금나라가 다시 송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금나라가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요나라를 먼저 공격해요. 이때 이제 송나라 보고 너네도 좋게 말로 할 때 따라와. 뒤지기 싫으면 이렇게 해서 송나라가 금나라랑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송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고 끝나겠어요? 금나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송나라를 치는 거야. 요나라 없으니까. 그래서 송나라 수도인 카이펑을 점령합니다. 그게 정강의 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1126년부터 27년인데 이때 송나라 황제가 심지어 금나라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이때 송나라의 카이펑을 점령하고 화북 지역을 차지해요. 자, 지도 어디였어? 여기 있다. 이렇게 화북 지역을 다 차지해요. 금나라가. 그래서 송나라는 자, 여기가 카이펑이에요.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어. 카이펑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만 항저우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수립된 게 남송이에요. 이해가죠? 다시 금나라가 여기서 탄생해서 중도로 수도를 옮겨요. 중도가 이제 금나라 수도인데 이미 요나라는 없어졌어. 송나라랑 금나라랑 손잡고 요나라 없앤 상태예요. 그 다음에 카이펑을 쳐서 카이펑까지 차지를 한 거야. 그래서 화북 전체를 차지해요. 금나라가. 그러면 송나라는 화북이랑 수도인 카이펑을 뺏겼기 때문에 수도를 이만 항저우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만 항저우로 수도를 옮긴 다음 탄생한 송나라를 역사적으로 송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상 구분하기 때문에 남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의 송나라를 북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게 남송 수립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은 그 세계사에 몇몇 안 나오는 지역사 문제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송 건국되고 15년 뒤에 금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때 군신관계를 체결하는데 이따 금나라 때 다시 보겠지만 이때는 금나라가 군주예요. 이때는 뭐 명분이고 뭐가 없어. 이제 송나라 바람 불면 날아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금나라가 군주고 송이 신하 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남송은 이제 그래도 100년까지 더 존재하다가 원 쿠빌라이 칸한테 멸망해요. 이건 원나라 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송나라 시기에 북방민족과의 대외 관계는 너무너무 잘 출제돼. 굉장히 그리고 어렵게 출제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혼자 풀어보거나 같이 풀어보거나 하면 뭐 송나라랑 금, 송나라랑 요, 송나라랑 원나라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하거든요. 송나라랑 서하까지도 같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송나라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개발이 활성화돼요. 특히 남송 수립 이후에 창장갑 이남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요. 그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요. 따뜻하면 벼가 더 잘 자란대요.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요. 뭐 연골차란 농기구도 사용하고 12법 비료 주는 겁니다. 비료. 거름 주는 거, 비료 주는 거. 이양법은 모내기법. 모내기법 내가 여기서 설명 안 했나요? 옛날에는 그냥 벼를 그 물 있는 땅바닥에 씨를 뿌렸어요. 벼씨를. 근데 그렇게 하면 덜 자라니까 애초에 요만한
모판 있어, 판. 이만한 판에 흙을 담고 물을 담아서 벼씨를 여기다 심는 거야. 맨 땅바닥에 말고 판에. 거기서 벼가 이만큼 자라요. 그러면 한 조금 자라. 한 뭐 10cm, 20cm 정도 자라면 이 자란 벼를 그대로 땅에 다시 심는 거예요. 물 있는 땅에. 그러면 훨씬 더 잘 자라요. 그게 모내기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요즘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벼 본 적 있나요? 벼 보. 가을에 황금 벼 보면 진짜 이뻐요. 그래서 대학 가고 가을에 뭐 시골 여행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정말 낭만 있습니다. 그리고 농서도 편찮아요. 왕정이라는 인물이 농업에 관한 책이겠죠. 그리고 조생종이라고 참팝의 새로운 벼 품종이에요. 좀 더 잘 자라는 조생종도 도입하고 이기작은 쌀을 2번 재배하는 거야. 이 모작은 쌀 재배, 보리 재배 이렇게 다른 걸 2번 재배하는 게 이 모작. 이기작은 쌀 2번. 대단하죠? 그냥 따뜻한 데는 그렇게 자라요. 3기작 하는 동네도 있어. 동남아시아 가면. 날씨가 중요한가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도 늘고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합니다. 때문에 지주 전호제가 확대돼요. 지주랑 소작농이 농사하는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자영농은 거의 사라지고 자영농은 본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자영농이거든요. 근데 이 돈 많은 지주들이 땅을 점점 사요. 농사가 잘 되니까 그걸 팔고 또 땅을 사는 거야. 그럼 본인 땅 계속 늘어나. 근데 작은 자영농들, 우리 집 앞에 요만큼 있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뺏겨요. 그리고 그 지주 땅에서 대신 농사 짓는 거야. 그게 소작농이에요.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확대됐다. 송나라 때. 요거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업도 발달해요.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는데 상인조합 행위랑 수업조합 작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화폐도 많이 유통을 되는데 화폐가 회자랑 교자예요. 그래서 회자 교자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저도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송회교 이렇게 외우면 진짜 잘 외워져요. 저도 아직까지 써먹고 있는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화폐하면 송혜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더글로리 송혜교씨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 쇼츠로만 봤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1화 봤는데 그 불쾌함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고 진짜 저런다고 막 끔찍하고 그래서 1화만 보고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죠. 다 좋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드라마 같습니다. 어쨌든 송나라 화폐는 회자 교자 그리고 동전도 유통됐다. 그리고 시박사를 당나라 때 한 군데 설치했는데 이제 광주, 항주, 취안주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그리고 수공업은 석탄 생산이 발달해서 제철, 도자기, 비단, 종이 생산 같은 게 많이 늘어나요. 사회면을 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사회. 일단 사대부 계층이 성장해요. 그냥 송나라 때 지배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를 통해서 관직이 진출한 사람들인데 성리학을 받아들이고요. 대부분 지주 출신이에요. 이런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 송나라 때 지배자인 사대부는 아시겠죠? 그리고 성리학을 집대성해요. 누가? 남송의 주희가. 그래서 대의명분론, 화의론을 강조합니다. 그냥 동아시아사에서는 성리학 자체를 자세히 배우지만 우리는 그냥 남송 때 성리학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사서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자치통감은 꽤 유명한 역사서죠. 이거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제가 기전체, 편년체 역사서 차이 구분하는 거 설명드렸죠. 한나라 때. 기전체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 편년체는 시대 순서의 역사서. 그래서 그냥 1년부터 쫙 지금까지 쓴 게 편년체 역사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 중에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그리고 맹원루의 동경모화록 이런 게 있었다. 공연엔 잡극, 그리고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발전했는데 이게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돼요. 자, 요 정도 특징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나라도 뭐 고루고루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방민족, 요 거란서 살펴볼게요. 자, 이게 건국 순서예요. 건국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요 나라가 먼저 탄생했고, 서하, 금나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탄생했습니다. 얘네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단독으로도 출제되고 송나라랑 엮어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지도. 자, 요 나라는 요렇게 있어요. 여진족이 거란이 여진족 요 나라죠. 죄송. 다시 거란이 요 나라입니다. 여진이 금나라예요. 이때까지 여진은 그냥 부족 생활을 한 거야.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 요 나라가 제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요 나라 수도는 여기 상경 임왕부고요. 여기가 연후 16주예요. 그리고 서하는 여기 이렇게 있어. 서하 수도 흥경이야. 아시겠죠? 자, 요 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 나라는 누가 건국했냐면 야유라 보기 라는 인물이 이 나라를 건국해요. 수도는 상경. 대외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멸망시켰고요. 연운 16주, 아까 그 땅 보이죠? 그 땅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요송 형제 관계를 맺고요. 요 나라가 동생하는 대신에 송나라에게 세패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체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중 지배 체제인데 본인들은 유목민족이잖아. 근데 화북을 차지하니까 중국 애들도 통치를 하겠죠. 그래서 유목민은 북면관제에서, 그리고 한족은 남면관제에서 통치를 합니다. 한족이 중국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도 고유 문자, 거란 문자가 따로 있어요. 한자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걸로 거란 국사나 거란 대장경도 편찬했대요. 근데 누구한테 멸망해? 아까 했었죠? 금송, 이건 북송이에요. 이렇게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서하 보겠습니다. 서하는 탕구투족의 이원호라는 인물이 건국을 해요. 아시겠죠? 다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수도는 흥경.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비단길, 동서교역로를 차지했습니다. 교역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그리고 송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송이 군주, 서하가 신하하는 대신에 서하도 송에게 세패를 받습니다. 얘네도 고유 문자가 있어요. 서하 문자. 얘네들은 원나라한테 멸망하는데 특히 원나라 징기스칸에 의해 멸망했다까지 알면 좋아요. 다음 금나라 보겠습니다. 금나라는 아구다라는 인물이 건국해요. 수도는 중도입니다. 여기 보여드렸죠? 대외관계 살펴볼게요. 요 나라 송나라랑 함께 멸망시켰고요. 정강의 변 통해서 금이开평을 차지하고 화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송은 이만 항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하고요. 이제 그 뒤에 금나라랑 남송이랑 군신관계를 체결합니다. 금이 군주고 남송이 신하예요. 그리고 금이 송에게 세패까지 받습니다. 송나라는 가오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남송이에요. 이때 송나라는. 아시겠죠? 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금나라 통치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요 나라랑 마찬가지로 본인들 유목민은 따로 통치하고 또 한족 중국 애들은 또 따로 통치해요. 한족 애들은 주현제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요. 유목민 애들은 맹한 모국제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얘네도 고유 문자, 여진 문자를 사용하고요. 금나라도 멸망하죠.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원나라랑 남송연합군한테 멸망해요. 이때 남송이 원나라 도와줘서 멸망시키는데 원나라는 특히 이때 우구데이 칸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우구데이 칸 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북방민족 살펴보겠습니다. 북방민족의 특징, 건국, 대관계, 통치체제, 문자, 멸망. 다 중요하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니까 셋 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원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나라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원나라라는 이름은 쿠빌라이 칸 때부터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몽골이야, 몽골. 근데 저는 그냥 다 통틀어서 원나라라고 할게요. 막 우후데이 칸까지는 몽골이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 저도 알지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몽골이냐 원나라는 구분해서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징기스칸 때부터 원나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원나라라고 어떨 때 몽골이라고 하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특히 혼란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은 저기 지금 몽골 지역의 어느 한 유목 민족의 부족이었어요. 한 부족, 작은 부족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어렸을 때 여러 고난을 겪고 주변에 여러 유목 민족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유목 민족들을 정복하고 통일해서 몽골을 건국해요. 그리고 본인이 쿠릴타이에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쿠릴타이는 그 유목민들 부족회의예요. 그 지도자들 간의 회의인데 거기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돼서 한마디로 우두머리가 됐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업적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및 몽골의 업적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우리 그 역사학자들께서 넣고 싶은 말이 많았음에도 교과서 분량상 줄인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징기스칸의 일등은 정말 방대하고 또 웅장하고 또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역사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징기스칸만 따로 역사책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심심할 때. 좋습니다. 천호제를 정비해요. 천호제는 군사행정 조직이에요. 이렇게 10명의 군인을 묶어서 10호, 이걸 또 10개 모으면 100호, 그걸 또 10개 모으면 1000호, 이렇게 병사들을 조직을 해요. 그러면 그냥 평소에 이걸 어떻게 조직하냐면 평소에 그냥 살던 지역대로 모으는 거야. 이 동네에 10명 있으면 10호. 천호제라고 하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 부족에 1000명 살아요. 그럼 여기가 1000호. 여기 이쪽 부족에 1000명 살면 또 2000호.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 그러면 이대로 전쟁에 나가는 거야. 여기가 1분대, 2분대. 이해되죠? 그래서 평소에 살던 행정 조직과 싸울 때 군사 조직이 같아요. 그래서 군사 행정 조직이다, 천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외팽창. 역시 대외팽창 업적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서하를 멸망시켰고요. 호라즘이라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도 멸망시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야 돼. 금나라를 그냥 공격만 했어. 그럼 멸망시킨 사람 따로 있겠죠? 이거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징기스칸 사후로 그다음 징기스칸 이렇게
징기스칸의 업적은 끝이 나는데 징기스칸이 전쟁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무덤은 평장이라 해서 이렇게 땅에 우리 무덤을 하면 위로 이렇게 쌓잖아요. 위로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서 그 안에 징기스칸을 묻고 평평하게 다시 묻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 징기스칸 무덤은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몽골 역사학자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도 징기스칸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 당시 문자도 없었고, 또 유전자 검사도 할 수가 없고, 그쵸? 그래서 찾아도 모른다,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시신은. 그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죽고 난 뒤에는 4개의 울루스, 큰 4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보면 여기 중국 하나, 차가타이 울루스 하나, 일 울루스 하나, 여기가 캅차쿠 울루스예요. 이렇게 4개로 쪼개집니다. 울루스가 큰 나라, 하나의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한국은 사실 칸국이에요. 칸국. 그래서 칸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해서 칸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울루스, 칸국이 울루스란 뜻이고, 한자로 번역할 때 한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칸국이다, 칸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개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 등장한 칸이 우구데이 칸인데, 얘는 금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우구데이 칸 금나라 멸망시킨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은 자기 형제도 죽이고 칸이 됐어. 뭐 그런 거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쿠빌라이 칸도 업적이 굉장히 많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첫째,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꿔요.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중국식에 맞춰서 이름을 원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도 카라코름에서 대도, 지금 베이징이에요. 카라코름은 몽골에 있어. 그래서 베이징까지 천도해요. 중국 애들이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대이팽창,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송을 멸망시키고 일본을 멸망시키려고 2차례 원정을 갔지만 태풍 때문에 실패해요.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면 되고, 이제 원나라 말기에 들어서면 여러 사회 불안이 심해집니다. 황실은 사치가 심해지고 세금은 너무 많고, 원나라 화폐가 교촌인데 화폐도 너무 남발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백령교 중심의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우리 황건적의 난 들어봤죠? 얘네들은 빨간 두건을 쓴 홍건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원나라가 쇠퇴하고 1368년 명태주 주원장에 의해서 만리장성 이부로 축출이 됩니다. 멸망했다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쓰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고, 명나라 경제, 사회, 문화 살짝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도 자주 등장해요. 자, 첫째, 역참제. 휴게소입니다. 우리 그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있죠. 얘네도 이제 이 넓은 땅을 여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있는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말도 쉬고 말도 교체하고, 이것 때문에 동서교역이 더 활발해져요. 그리고 대운하도 정비하고요. 대도부터 황저우까지. 시박사도 이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많이 발달해요. 화폐는 교초입니다. 알아둬야 되고요. 목화 재배가 이때 많이 돼요. 그래서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목화를 들여왔죠. 자, 그 다음 사회, 몽골 제일주의입니다. 몽골인들이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생목인인데 이슬람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인구의 3%지만 지배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인, 얘들은 거란 여진 금집에 있었던 한족들을 한인이라고 하고요. 얘네가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 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 얘들이 남인입니다. 이 신문제도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남인, 한인, 생복인, 몽골인, 이런 키워드도 시험에 등장해요.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도 이해하고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몽골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라마교를 믿어요. 종교가 이게 티베트 불교거든요.
지금의 티베트도 라마교를 믿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더 있었대요. 문자는 파스파 문자를 활용합니다. 한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극에는 서상기랑 비팍이라는 연극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가 서양에 많이 전달돼요. 뭐 화약, 나침반, 인쇄술, 도자기 이런 것도 많이 전파되고 또 이슬람 문화도 많이 유입됩니다. 여기 이슬람 애들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수학, 대포 제작 기술, 천문 가장 중요한 게 역법이에요. 그래서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요. 역법이 달력에 관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곽수경이 만들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인적교류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원나라에 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분 바투타도 원나라에 왔다가 여행기라는 책을 씁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원나라도 뭐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 좀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 관계가 역시 중요한데 이때 칸 업적을 중심으로 대외 관계를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징기스칸은 뭐 서하 멸망시키고 호라진 멸망시키고 금나라 공격했다. 우후데이 칸은 금나라 멸망시켰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업적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대외팽창은 이런 업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원나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